요 꽃잎이 모양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꽃잎이 제일 늦게 펴져요. 지금 이 바닥에 있는 하얀 꽃핀 게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염증을 갖고 이런 곳으로 정말 유명한 어성초라는 식물이에요. 꽃이 지금 한창 펴 있어서 아주 잘 들어오는 그렇게 꽃이 4개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형태죠. 옆에 있는 꽃이 두 번으로 같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서 같이 이렇게 동물이나 저런 영상을 하게 하는 그런 꽃인데 얘가 옛날부터 염증을 잡는 곳에 항산화력이 뛰어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약재예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엔 군수물자로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고 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그게 군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들을 밭에다 심었다가 얘들을 끊어서 말리고 또는 여름에 얘를 직접 캐거나 달여서 먹으면 몸에 있는 염증을 잡는 대표적인 그런 식물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습기가 좀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수색이 식물이에요? 염증을 잡는 식물로 그 요즘 그 사람들한테 많이가 인기가 있는 게 삼백초라는 식물하고 어성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삼백초라는 식물은 습지형이에요. 물이 고여있고 이런 곳에서 물이 항상 1년 내에 한 번도 마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라는 것이 저기 삼백초라는 식물이고 어성초는 약간 건조지형이에요. 그래서 땅이 말라 있거나 뭐 비가 오면 좀 물이 내려가거나 그런 건조지형 식물이고 지하경 번식을 굉장히 땅속으로 쫙 뻗어나갔다가 겨울 되면 사라지고 또 다시 봄이 되면 나와서 여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요렇게 이거는 약간 건조지형 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꽃 핀 거 보면 네. 꽃 같지가 않고 네. 거기에 톡 튀어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예요? 씨앗이에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꽃을 따서 자 보면 요 꽃잎이 모양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요 꽃잎이 제일 늦게 펴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꽃잎이 아니에요. 꽃받침이에요. 그렇지. 화탁이라고 하는 꽃받침이고 꽃은 여기 보면 요렇게 그 노란 부분들인데 여기에 암수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너무 작으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꽃받침을 꽃처럼 위장을 하고 펴 있는 거라서 이거는 꽃받침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요. 난 그게 그냥 멀리서 보면 네. 그게 꽃 같은데 네.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뒤로 이렇게 딱 돌려보면 꽃받침이 있는 식물은 꽃받침이 있고 그 위에 꽃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꽃받침이 없이 바로 매끈한 곳에서 바로 꽃잎 같은 형태가 오죠. 이런 건 다 꽃받침이에요. 요즘 꽃피는 산딸나무라든가 이런 거 오래 피는 애들이 다 기본적으로 꽃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페니실린 뭐 이런 항생제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에 네. 옛날 얘기지만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주둔했을 때 네. 그 부대 그 주둔지 주위에 네네. 어성초를 심었다면서요. 네네. 그때 군의관들은 페니실린도 모르고 어차피 상처 치료는 해야 되니까. 예, 염증이 들고 이랬을 때, 두 가지 정도요. 지혈을 하는 데는 우리가 묘에 쓰는 때라고 하는 띠풀이 쓰이고, 그 다음에 염증이 안으로 들어와 있거나 이럴 때는 작약 같은 거, 그 다음에 광범위한 염증, 뭐 상처라던가 이런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런 병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광범위한 살균력을 가져요. 그러면 이거는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페니실린하고 어성초의 네. 추출물하고 네. 항균력이나 항염 성분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페니실린이 나온 다음에 어성초는 안 쓰게 됐죠. 그 얘기는 페니실린이 훨씬 특정 세균에 대해서 즉각적인 그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광범위한
균이에요. 그러니까 페니실린도 특정한 염증이나 균에 들지 모든 균에 넓게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염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성초가 특정한 균주나 이게 밝혀진 거는 그 페니실린 같은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항염 성분을 만드는데 어성초는 식물하고 미생물이 합해서 만든 항균 성분이고 페니실린은 미생물이 만든 항균 물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물에는 페니실린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도 있고요. 또는 저기 미생물을 하고 자기하고 같이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보면 잘생긴지 몰라도 몇 네. 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지금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농가들에서 재배를 했고요. 그리고 저기 이걸로 가지고 뭐 비누라던가 이런 개발들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천연 물질에 대해서 어떨 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어떨 땐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때는 어성초, 삼백초가 굉장히 유명했다가 지금은 또 좀 시들한 편이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이 어성초나 삼백초가 곽강을 받으면서 어떤 최인점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향후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그런 식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약성분이 위에 지상부하고 네. 뿌리하고 네. 어느 부분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지상부를 여름에 꽃이 피고 요럴 때 딱 지금이 수십 시기예요. 요때 지상부를 쓰는 아이고요. 지하부도 기능은 동일해요. 그런데 얘를 베버리면 2번이나 3번쯤 다시 올라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2회 정도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하 뿌리도 지금 그 지상부는 이렇게 마치 고구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하부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길게 그러면서 위를 끊으면 요 마디마디에서 식물이 다시 자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 정도 긴 마디라면 한 4마디 정도 끊어도 여기서 또 식물이 출현을 해요. 번식력이 좋구나. 번식력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공학 쪽으로 네. 가면 자연에서 자생한 그런 식물들 중에 기능성이 좋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생명공학 소재 분야에서 네.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네. 이 어성초도 그 중에 한 소재로 들어갈 수 있죠? 네, 어성초도 그 분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우리가 항산화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항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항산화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화력이 높다는 얘기는 유전자 손상을 안 받고 장수할 수 있는 그렇지. 소재. 그 다음에 항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직, 신경계든 조직이든 아니면 뭐 폐 속으로 따지면 폐에 있는 어떤 세포든 이런 것들을 먹어버리는 거죠. 미생물이. 이럴 때 그거를 잡는 능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노화라든가 이걸 막아주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아주 나중에 그 의학 발달해서 뭐 그냥 뚝딱하고 뭐 하나 먹으면 20년 젊어지고 30년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번식이 잘 되고 이런 식물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트너로서 있어야죠. 근데 나는 그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네. 어성초든 뭐 산삼이든 네. 기능성분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쓰려면 네.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산업화
라는 부분에서 거의 연속성,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그 식물을 이용해서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2배, 3배, 4배로 늘어낼 수 있냐는 얘기고요. 그렇지. 예. 근데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0배 늘어나요. 늙으려고 하면요. 그냥 자연 상태도 10배, 20배 그냥 쉽게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올해 10뿌리를 수집했다 그러면 내년엔 200뿌리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4,000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 늘 넣는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토지 부분에 또 문제겠죠. 그렇죠. 식물들이라는 게 그 환경이 맞거나 안 맞거나 이러는데 얘는 환경 적응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추운 냉지만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간들에 적합하고 특히 꽃이 이뻐서 정원 식물로 두셔도 좋고요. 그러다가 여름 돼서 꽃필 되면 꼭 보자마자 끊어서 말렸다가 차로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안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쓰셔도 좋아요. 우리나라 어성초 자생이 중에 많이 자라는 데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본 걸로는 현재까지는 거제도 쪽이 가장 큰 자생지가 있어요. 거기는 옛날 일본군 주둔지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고 100여 년 동안 그 주둔지 이른바를 다 얘가 덮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주변 산까지 전부 다 어성초가 자란 곳들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자생지가 풍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해안 해안가를 따라서 섬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들어가면 간간히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어성초는 자생지 폭이 상당히 좀 넓은 그런 종류이고, 그리고 얘가 변이가 적어요. 거의 같은 모양, 거의 같은 꽃 이런 부분이고, 이제 식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 형태가 변하는데 주로 완성된 식물들의 형태가 좀 적게 변해요. 그러니까 은나무 같은 경우에는 몇 억 년 전 모양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네, 어성초도 이게 유전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러면 어떤 장소에 가면 거기 형태를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자기 형태를 어디를 갖다 놔도 그대로 갖고 가는 좀 완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염증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주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형을 가질 수 있는 아이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게, 이것도 원산지가 우리나라에 없는 건지 일본 분들이 갖고 들어왔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울릉도라던가 제주도들 이런 데 가면 체형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좀 다르게 나와 있는, 뭐 이제 유전적 분석을 해보면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본 쪽의 어성초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일본 쪽 어성초들을 보면 잎이 좀 작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어성초에서 울릉도 이런 데 있는 어성초들은 잎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습도도 좀 적은 곳에서도 자생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얘들의 활용들이나 이것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오늘 이제 몇 캐다가 네. 정원에 갖다 심으신 작정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제가 약초원을 꾸며나가는데 어성초라고 하는 것도 약초로서 아주 중요하고, 또 내년에 이쁜 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한 몇 포기만 캐가도 이만큼만 캐가도 없애지를 못해요. 그 정도에? 네, 캐버리지를 못하는 그렇게 원식이 좋은 식물입니다. 그럼 끝으로 네. 이거를 캐서 이식하고도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캐다 보면
뿌리가 비교적 길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 뿌리가 끊긴 아이도 있고, 뿌리가 이렇게 안 나온 아이도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잎을 하나 놔두고. 네. 그냥 이런 것들은 가져가서 끊어요. 반을. 네. 그러면 늘어나고요. 요것처럼 비교적 뿌리가 자 이렇게 유지가 된 애들도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말려서 차를 쓰거나 그러면 됩니다. 아, 이제 차를 끓여내도 돼요? 네네. 절대 요즘 계절에 이 전체적으로 나온 아이를 다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끊어놔도 키를 보거나 하거나 이러는데 채 2주도 안 걸려서 다시 크니까. 그런데 이 큰 애를 그대로 살리려고 하면 밑에 뿌리는 없고 위에는 말라나가면서 오히려 죽게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는 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이식을 잘하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네. 다른 분들도 보시면 네.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뭐 저기 집 안에다가 약초를 기능성 식물을 하나씩 가지고 키우는 것은 자연을 내 안으로 들여놓는 내 생활 공간으로 들여놓는 거고 내 생활 공간에 있는 그 약초가 사람도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함부로 가치 없이 보지 마시고 내가 장수하고 내가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 들으시고요.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식물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